이 사기꾼!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 다 알아. 뭐? 지금 뭐라는 거야? 니네 엄마가 먼저 집 나간 거잖아. 영정사진 앞에서 멱살을 잡는 두 남자. 한쪽은 35, 한쪽은 28.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지만 서로를 형제라 부르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리고 상주들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서로의 멱살을 놓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변호사 한 명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유언장 한 통이 들려 있었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북동 한옥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림의 오성빈이었죠. 그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익숙한 듯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나이든 가정부 한 분이 황급히 달려 나왔어요. 도련님,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컨디션은 어때요? 오늘 아침부터 좀 안 좋으세요. 약도 잘 안 드시고. 성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70대 노인이 보였어요. 오정국 회장. 한때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암투병 중이었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한쪽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왔나? 성빈아. 가느다란 목소리. 성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오정국은 천천히 눈을 뜨며 아들을 바라봤죠. 이번 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땠어? 좋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성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 처음엔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 전이가 되었고 지금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정국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웃음까지 띠고 있었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인데. 성빈아,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무슨 말씀을? 내 어머니. 너무 일찍 보내서 미안해. 내가 사업에만 매달려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잖니. 성빈의 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오정국은 재혼했고 세 부인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더 낳았죠. 성빈에겐 이복 동생이 생긴 셈이었어요. 하지만 성빈은 그 동생을 그리고 계모를 한 번도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실 일 아닙니다. 그래도 너한테 형 노릇시키려고 했던 건 내 욕심이었어. 성우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강요한 것도. 성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성빈의 표정이 굳었어요. 28살인 이복 동생 오성우. 성빈과는 7살 차이였지만 둘 사이엔 단 한 번도 형제애가 존재한 적이 없었죠. 아니, 오히려 적대감만 쌓여갔습니다. 성우, 그 녀석도 요즘 잘 안 보이던데. 바쁜가 봅니다. 바쁘긴. 맨날 놀기만 하면서 너처럼 회사 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오정국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빈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영업도 뛰고 경영 전반을 익혔죠. 반면 성우는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회사에 나오라는 아버지의 말도 무시한 채 술과 도박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 고맙다, 성빈아. 성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거실 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모 박미선이었죠.
50대 중반, 화려한 화장과 명품 옷차림의 여자. 그녀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처분하라고요. 시세 떨어지기 전에. 아니,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세 내야 하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니까요. 성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다니. 박미선은 성빈을 보지 못한 채 계속 통화했어요. 성빈이?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어차피 회장님 재산은 반반 나눠지는 거잖아요. 우리 성우 몫은 확실히 챙겨야죠. 성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현관으로 향했죠.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정말 반반씩 나눠지는 걸까? 성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박미선과 성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강박이었죠. 그날 밤 성빈은 자택 서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주식 분포도, 부동산 목록, 금융자산 현황, 모든 걸 꼼꼼히 체크했어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오성빈 이사님이시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오정국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급성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 성빈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고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성빈은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 거리.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어요. 신호등도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박미선과 성우가 와 있었어요. 박미선은 울먹이고 있었고 성우는 무표정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성빈이 다가가자 성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죠. 형? 상태가 어때?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온대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피곤한 표정의 남자였어요. 그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는데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박미선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성우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고요. 성빈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나눴는데 면회는 할 수 있습니까? 한 분씩 잠깐씩만 가능합니다. 성빈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오정국은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링거.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성빈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정국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성빈을 향했죠. 성빈아, 왔구나.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짐만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괜찮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오정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성빈아, 내 말 잘 들어. 유 원장은 변호사한테 맡겨뒀어. 김한수 변호사. 알지? 네, 압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처리할 거야. 너는 그냥. 오정국의 말이 끊겼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고 성빈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박미선이 다음 차례로 들어갔죠. 그리고 10분 후 성우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새벽 3시 중환자실의 긴 삐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오정국 회장이 숨을 거두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오정국은 생전에 건설업계에서 명망 있는 인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까지. 성빈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박미선도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묘했습니다. 슬픈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성우는 아예 조문객 응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밖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고요. 오후쯤 한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60대 초반 회색 양복을 입은 김한수 변호사였어요. 오정국 회장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죠. 그는 성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상속인 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뜻이 담긴 문서. 그 안에는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였죠. 성빈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공평하게 나눴을까? 아니면 그때 성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담배 냄새가 풍기는 채로. 그는 김한수 변호사를 보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 원장 얘기하러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공개하면 안 됩니까? 뭐하러 장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김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죠. 성우는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성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동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먼 사람. 어쩌면 앞으로 더 멀어질 사람이었죠. 이틀 후 발인이 끝났습니다. 오정국 회장은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에 안장되었어요. 성빈은 묘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보며 눈물을 삼켰죠.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고 남은 건 차가운 돌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김한수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이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유언장 공개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선 여사님과 오성우 씨에게도 통보했습니다. 성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였죠.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회사 지분은 누가 가져가는지. 성빈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바로 불안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한수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15층. 성빈은 정확히 10시에 도착했어요. 박미선과 성우는 이미 와 있었죠. 셋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한수 변호사가 탁자 위에 봉인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흰색 봉투. 그 위엔 오정국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고 오정국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한수는 첫 장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나 오정국은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전 재산의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한다. 첫째, 오정국 건설 주식회사의 지분 60%는 장남 오성빈에게 상속한다. 성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60%라고? 과반 이상이었어요. 반면 성우의 얼굴은 일그러졌죠. 둘째, 나머지 지분 40%는 차남 오성우에게 상속한다. 셋째, 성북동 한옥과 제주도 별장은 오성빈에게 상속한다. 박미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북동 집까지 성빈이가 다 가져간다고요? 김한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입니다, 여사님.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거 맞아요? 물론입니다. 공증도 받았고 의사의 정신감정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우도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형이 회사 지분 60%를 가져가면 전 뭡니까? 40%로 뭘 하라는 겁니까? 회장님께서는 성우 씨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길 원하셨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오성빈 이사에게 있도록 하신 거죠. 이건 불공평해요. 박미선이 소리쳤어요. 김한수는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강남 아파트 세 채와 판교 오피스텔 두 채는 오성우에게 상속한다. 다섯째, 금융자산 중 현금 200억 원은 오성우에게, 나머지 300억 원은 오성빈에게 상속한다. 성빈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더 많은 걸 남긴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했죠. 성빈은 회사에서 일했고 아버지를 도왔으니까요. 반면 성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섯째, 김한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기며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읽기 망설여지는 내용이 있는 듯 했죠. 여섯째, 만약 오성우가 본 유언장에 불복하여 법적 분쟁을 일으킬 경우 오성우에게 상속되는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전액 오성빈에게 귀속된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박미선은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죠. 김한수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는 내 최종 의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 2025년 2월 10일 오정국.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갈며 형을 노려봤죠. 이게 말이 돼요? 형이 뭔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성빈이 차갑게 반문했어요. 성우는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길 리 없어요. 분명 형이 뒤에서 손을 쓴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 내가 지금 나한테 무고를 하는 거야? 무고? 웃기지 마. 형은 처음부터 우릴 무시했잖아. 우리 엄마도 나도. 박미선이 끼어들었어요. 성빈 씨,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회장님이 정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면 최소한 우리한테도 설명이 있어야죠. 유언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저희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회장님은 생전에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된 부인으로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맨날 전처 얘기만 하시고, 그건 어머니 문제고 지금은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요? 그럼 우리 성우는 뭡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해요?
김한수 변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유 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해 주시길. 존중? 이게 존중할 만한 유언이에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성빈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어요. 형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 손 놓지 못해? 놓으라고? 내가 왜 놓아야 하는데? 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한 거잖아. 내 가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성우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그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성빈의 뺨을 강타했죠. 성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성우 씨, 진정하세요. 김한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성빈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성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죠. 둘은 그대로 몸싸움을 벌였어요. 박미선은 비명을 질렀고 김한수는 둘을 떼어놓으려 애썼습니다. 그만둬. 둘 다 그만두란 말이야. 결국 경비원까지 올라와서야 둘은 떨어졌어요. 성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성우도 마찬가지였죠. 둘 사이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어요. 김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유 원장 사보는 각자 드리겠습니다. 법적 효력은 이미 발생했으니 이의가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는 피식 웃었어요. 예? 당연히 있죠. 이딴 유 원장 절대 인정 못합니다. 성우 씨, 유 원장에 쓰여 있던 조항 기억하시죠? 법적 분쟁을 일으키면. 알아요. 다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대로 당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박미선이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성우야, 진정해.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 무슨 방법이요? 일단 나가자. 여기서 더 싸워봤자 좋을 거 없어.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성빈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유 원장, 그리고 동생과의 싸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김한수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조항을 넣으신 거죠. 성우가 정말 소송을 걸까요? 글쎄요. 하지만 박미선 여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성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뭘 조심해야 할까요? 성우? 박미선? 아니면 자기 자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빈은 회사로 복귀했어요. 오정국 건설은 중견 건설사로 연 매출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성빈은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이제 대주주가 되었죠. 60%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오너였어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직원들은 성빈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권력 구도가 바뀐 상황. 누가 실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성빈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계약서, 재무제표, 모든 걸 다시 점검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총 30억 원. 한 달에 10억씩 출금된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타 비용으로만 처리되어 있었죠. 성빈은 격리부장을 불렀어요. 부장님, 이 출금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격리부장은 서류를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건데요. 아버지가요? 용도는 뭡니까? 그게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비공개로 처리하라고 하셔서 성빈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버지가 30억을 어디에 쓴 걸까요? 병원비? 아니면 다른 용도? 성빈은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회계팀에 자료를 요청했고 은행 거래 내역도 추적했어요.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30억 원은 성우의 계좌로 들어가 있었어요. 성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성우에게 30억을 따로 준 거였죠.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분 외에 추가로. 그것도 돌아가시기 직전 석 달 동안. 왜 성우한테만? 성빈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성우가 회사 일을 안 한다고 한숨 쉬셨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거액을 주고 있었다니.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아니, 배신이었습니다. 성빈은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회사로 와.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성우가 나타났어요.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뭔데요? 바쁜 사람 불러내서. 앉아. 서서 들을게요. 성빈은 은행 거래 내역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성우는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회사 돈인데 내가 모르면 이상하지 않겠어? 아버지가 너한테 30억을 줬더군. 언제부터? 그건. 대답해. 성빈이 소리쳤어요.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왜 너한테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그냥 주시길래 받은 거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뭔가 요구했을 거 아냐. 성우는 피식 웃었어요. 요구? 형만큼 뻔뻔하진 않아요. 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받았다고? 30억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당연하죠.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요. 형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성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성우의 태도가 너무 뻔뻔했어요.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죠. 그 돈 어디다 썼어? 제 돈인데 왜 형한테 보고해야 해요? 회사 돈이야.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빼서 내게 준 거라고. 그건 형 추측이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쓴 것뿐이에요. 성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성우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손 떼요. 대답 안 하면 안 놔줘. 그 돈 어디다 썼냐고. 성우는 성빈의 손을 뿌리쳤어요. 둘은 또다시 대치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미선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다 들려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성우가 회사 돈 30억을 받은 거? 박미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죠. 회장님이 성우한테 주신 건데 왜 형한테 보고해요? 성빈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자는 완전히 한패였어요. 아버지 돈을 빼돌려 쓰고도 당당했죠. 좋습니다. 그럼 이건 횡령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뭐? 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우도 당황했습니다. 횡령이요? 아버지가 주신 건데요? 증거 있어? 아버지가 너한테 준다는 문서라도 있냐? 없으면 횡령이야.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거니까. 박미선이 급히 말했어요. 증거 없으면 형도 고소 못해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잖습니까? 회사 계좌에서 성우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성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미선은 다급하게 아들을 감쌌습니다. 성빈 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우는 정말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믿어주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버지가 주셨다 해도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건 명백한 배임이에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돈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성빈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린 정말 이 집안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회장님 살아계실 땐 무시당하고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쫓겨나고 제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언제 스스로 나갔어요? 형이 우릴 몰아내는 거잖아요. 성빈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박미선과 성우는 결국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성빈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야. 회사 돈을 함부로 쓴 건 잘못이니까. 그날 저녁 성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북동 한옥. 이제 이 집은 성빈의 소유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만 남은 기분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어요. 위스키 한 잔, 두 잔. 취기가 오르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왜 성우에게 돈을 준 걸까? 정말 사랑해서? 아니면 미안해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오성빈 이사님 맞으시죠? 저는 한국일보 기자 임재호라고 합니다. 기자요? 네. 오정국 회장님 상속건으로 취재 중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성빈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취재입니까? 회장님께서 두 아들에게 재산을 불균등하게 상속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남 오성우 씨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성빈은 전화를 끊었어요. 제보? 누가 언론에 제보를 한 거죠? 박미선? 아니면 성우?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단독 오정국 회장 상속 논란. 장남에게 60% 몰아줘.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었어요. 오정국 회장이 장남 편애를 했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죠. 차남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도 나왔고요. 성빈은 기사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박미선 쪽에서 흘린 정보였어요. 여론전을 벌이려는 거였죠. 성빈을 악인으로 만들고 성우를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회사로 출근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이 동생 목까지 다 가져갔대. 재벌 2세들은 다 똑같네. 성빈은 참았습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가 정말 소송을 제기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었죠.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겠다는 거였습니다. 김한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사님, 성우 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언장에 있던 조항 기억하시죠? 소송을 제기하면 상속분이 무효가 된다는. 그럼 성우는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성우 씨 측 변호사가 그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겁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요. 성빈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법정 싸움이 시작된 거였죠. 형제가 법정에서 만나 서로를 공격하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법정 다툼은 석 달째 이어졌습니다. 성우 측은 공격적이었어요. 오정국 회장이 작성한 유언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죠. 장남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상속이며 차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요. 특히 소송 제기 시 상속분 무효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빈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했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아버지의 자유의사로 작성된 거라고 주장했죠. 또한 성우가 회사 경영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성우 편이었어요. 재벌가의 형제 싸움, 장남의 독식, 버림받은 차남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죠. 성빈은 악역이 되었고 성우는 불쌍한 피해자로 그려졌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회사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오정국 건설의 이미지가 나빠졌고 회사 주식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한 거죠.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내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거였죠. 성빈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몇몇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었어요. 내가 좀 양보하지 그랬어? 라는 말을 남기고요. 어느 날 밤 성빈은 한옥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쬐는 밤이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겁니까?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형제가 법정에서 싸우고 가족이 찢어지는 걸 알면서도 저런 유언장을 남긴 걸까요? 성빈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한수 변호사였어요. 이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성우 씨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회장님이 성우 씨에게 30억을 준 건 증여가 아니라 성급 상속이었다는 문서를요. 뭐라고요? 회장님의 친필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성우에게 30억을 미리 준다. 이는 상속분의 일부다라고 쓰여 있대요. 성빈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성우는 이미 30억을 받은 셈이니 추가 상속을 요구할 수 없었죠.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 메모가 진짜입니까? 필적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회사 상무였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뭡니까?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투자자들이 손을 떼겠답니다.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서 리스크가 크다고. 투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200억입니다. 이거 빠지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돼요. 성빈은 눈을 감았어요. 200억? 회사의 치명타였죠.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수백억 손실이 발생합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줄 상황이 올 수 있었어요. 일단 투자자들 만나서 설득해 보세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네, 이사님.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은 만나주지도 않았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성빈은 피고인석에, 성우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둘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성우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재판장님, 고 오정국 회장의 유언장은 명백히 불공정합니다. 장남에게는 회사 지분 60%, 부동산, 현금 300억을 주면서 차남에게는 40%와 200억만 준 건 차별입니다. 원고 측 주장은 이해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성빈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유 원장은 고인의 자유의사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하자도 없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생전에 회사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경영 참여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경영 능력이 있는 장남에게 더 많은 지분을 준 것입니다. 재판은 공방으로 이어졌어요. 성우 측은 감정에 호소했고 성빈 측은 논리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알 수 없었죠.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성빈과 성우가 마주쳤습니다. 성우는 비웃듯 말했어요. 형, 이제 슬슬 힘들어지죠? 회사도 망해가고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 가졌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가 먼저 소송을 건 거잖아. 당연하죠. 제 권리니까요. 형은 그걸 빼앗으려 했고 성빈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성우와 대화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회사도 망해가고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사실이었죠. 성빈은 혼자였어요.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빈은 술을 마셨어요. 취할 때까지. 정신이 흐릿해지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버지를 잘 모시려 했을 뿐인데,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된 기사. 특종 오성빈, 회사 자금 유용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성빈은 눈을 의심했어요. 회사 자금 유용? 자신은 그런 적 없었습니다.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쓴 적 없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근 1년간 오정국 건설 계좌에서 50억 원이 빠져나갔고 그 돈이 성빈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했죠. 말도 안 돼. 성빈은 급히 회계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회사로 달려갔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성빈을 보는 눈빛이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경리부장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기사에 나온 50억 원, 그게 뭡니까? 이사님, 저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요. 정말로 그런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승인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이사님 명의로 승인 도장이 찍혀 있어요. 성빈은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결제를 한 적이 없었어요. 이건 누군가 위조한 겁니다. 위조요? 네. 제가 이런 거래를 승인할 리 없잖습니까? 하지만 경리부장은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성빈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였습니다. 성빈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갔어요. 조사실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죠.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오성빈 씨,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50억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래 내역이 있고 당신 도장도 찍혀 있는데요. 그건 위조입니다. 저는 그런 결제를 한 적 없습니다. 위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검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오 씨,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혹시 아버지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미리 빼돌린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 50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검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함정이라. 참 편리한 변명이네요.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성빈은 지쳐 나왔어요. 밖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 이사님, 회사 자금 유용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과의 상속 분쟁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성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죠. 이사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모함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성우 씨 아니면 박미선 여사일 겁니다. 아니면 둘 다. 성빈은 주먹을 쥐었어요. 성우와 박미선. 그들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오자 또 다른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 이사회에서 성빈을 해임하자는 결의안이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을 경영진으로 둘 수 없다는 이유였죠. 성빈은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어요. 회사 명예,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성빈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아버지를 잃고 동생과 싸우고 이제는 범죄 의혹까지 뒤집어 쓴 상황이에요. 과연 성빈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정말 누가 성빈을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앞으로 펼쳐질 반전과 진실,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성빈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결국 그를 해임했어요. 주주들의 압박도 거셌고 언론의 비난도 쏟아졌죠. 비리 경영인, 회사 돈 빼돌린 재벌 2세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 출입증도 회수당했죠. 성빈은 한옥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빈은 무시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이사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낯익은 목소리. 성빈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회사 비서실 차장 한지우가 서 있었어요. 30 초반,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차장님? 여기 어떻게... 이사님 걱정돼서 왔어요. 요즘 연락도 안 받으시고 밥은 드시고 계세요? 성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한지우는 들고 온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도시락 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성빈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거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지우가 만든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었죠. 맛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요리 실력이 별로라서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한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성빈에겐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차장님, 회사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이사님 없으니까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새 이사는 안 뽑았습니까? 뽑긴 했는데. 성우 씨가 들어왔어요. 성빈의 손이 멈췄어요. 성우가요? 네.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어요. 40% 지분으로 이사 자리를 차지한 거죠. 성빈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성우가 원하던 걸 얻은 거였어요. 자신을 밀어내고 회사를 차지한 거죠. 그 사람 회사 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맨날 늦게 출근하고 일도 안 해요.
그냥 이사 타이틀만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빈은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은 이미 쫓겨난 몸이었으니까요. 차장님, 제가 정말 회사 돈을 빼돌렸을까요?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사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제 도장도 찍혀 있고 도장은 위조할 수 있어요. 이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한지우의 말이 성빈에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진실을 밝혀야 해. 차장님,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뭔데요? 회사 회계 자료 좀 몰래 빼낼 수 있을까요? 그 50억 원 거래 관련된 자료요. 한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명백한 회사 기밀 유출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며칠 시간 주세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한지우가 USB를 가져왔어요. 안에는 회사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빈은 밤새 자료를 분석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50억 원이 빠져나간 날짜와 성우가 30억을 받은 날짜가 겹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박미선 명의의 계좌로 들어가 있었죠. 이게 뭐지? 성빈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50억 원은 성빈의 계좌를 거쳐갔지만 실제로는 성우와 박미선의 계좌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누군가 성빈의 계좌를 경유지로 이용한 거죠. 누가 이런 짓을?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래를 승인한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 성빈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도장이 찍힐 수 있었을까요? 성빈은 깨달았어요.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회사 내부에 있었어요. 도장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누구지? 누가 나를 배신한 거야? 성빈은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장님, 제 도장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죠? 이사님 사무실 서랍이요. 왜요? 누가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비서실 직원들이랑 경리부장님 정도요? 경리부장. 성빈은 경리부장을 떠올렸어요. 50대 남자. 회사에서 15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최근 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성빈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차장님, 경리부장 개인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지우는 잠시 후 경리부장의 정보를 보내줬어요. 성빈은 그 자료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리부장의 딸이 최근 유학을 갔다고 적혀 있었어요. 미국 명문대. 학비만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경리부장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학비를 감당하지? 성빈은 더 조사했어요. 경리부장의 통장 내역을 해킹? 아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2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경리부장 정태식 씨, 지난 6개월 동안 총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출처는 박미선 여사입니다. 박미선이요? 네. 계좌 추적 결과 확실합니다. 성빈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박미선이 경리부장을 매수했던 거였습니다. 성빈의 도장을 훔치게 하고 거래를 위조하게 한 거죠. 그리고 성빈을 범죄자로 만든 거였어요. 증거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만남 장소 CCTV까지 다 있어요.
성빈은 탐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끝났어요. 다음 날 성빈은 검찰에 다시 출두했습니다. 이번엔 자료를 들고요. 검사 앞에 USB와 문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무고하다는 증거입니다. 검사는 자료를 확인했어요.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죠. 경리부장과 박미선의 거래 내역, 도장 위조 정황,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검사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재수사하겠습니다. 성빈은 고개를 숙였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리부장이 소환되었어요. 그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선 어쩔 수 없었죠.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박미선 여사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딸 학비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오성빈 이사 도장을 훔쳐서 거래를 승인했어요. 그리고 돈을 성우 씨와 박 여사 계좌로 보냈죠.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박 여사가 성빈 이사를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범죄자로 만들어서 상속권을 박탈하려고. 검사는 즉시 박미선과 성우를 소환했어요. 둘은 황급히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미선은 결국 자백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성우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상속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남의 아들을 범죄자로 만든 겁니까? 성빈은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불공평했다고요. 검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뜻입니까? 박미선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우는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는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른 채 방조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박미선은 사기, 업무방해,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리부장도 공범으로 함께 잡혔어요. 성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지만 공범 의혹은 남았죠. 성빈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공식 사과했고 언론도 오보를 정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망가진 명예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이 구속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언론은 이번엔 성빈의 편이었어요. 누명 벗은 오성빈, 계모의 치밀한 음모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죠. 여론도 뒤집혔습니다. 성빈에게 동정 여론이 일었어요. 회사 이사회도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성빈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성우는 반대했어요. 형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미 제가 맡고 있어요. 하지만 성우 이사님,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프로젝트는 엉망이고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그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성우는 악을 썼어요. 하지만 주주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결 끝에 성빈이 복직되었죠. 성우는 이사 자리는 유지했지만 실권은 잃었어요. 성빈이 다시 회사에 출근한 날 직원들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한지우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이사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차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성빈은 사무실에 앉아 밀린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서류들. 성우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성빈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회사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요. 하지만 성우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이사 자리에 있었고 틈만 나면 성빈을 방해했습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결재를 지연시키고
직원들에게 성빈의 험담을 퍼뜨렸죠. 어느 날 성빈은 성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둘만의 대화였어요. 성우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지 않을래? 형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난 아버지 유언대로 한 것뿐이야. 그 유언 자체가 불공평했다고요. 성빈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내가 억울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어머니가 한 짓은 너무 심했어. 날 범죄자로 만들려 했잖아. 그건 전 몰랐어요. 정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계획을 세운다는 걸. 하지만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조했죠. 성우야, 우리 이렇게 싸워서 뭐가 남겠어? 결국 우리 둘 다 다치는 거야. 형은 안 다쳤잖아요. 복직도 했고, 명예도 회복했고, 겉으로만 그래. 속으론 다 망가졌어. 성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느끼는 듯 했죠.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전 형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형이 우릴 무시했어요. 전처 자식이라고. 우리 엄마를 천대했고 날 동생으로도 안 봤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형은 항상 우릴 집안의 이방인 취급했어요. 성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성빈은 박미선과 성우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으로 여겼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난 너희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 성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형이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우야,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말 형제로. 성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마음 한편에선 형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분노가 가시지 않았죠. 생각해 볼게요. 그 말만 남기고 성우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성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형제의 화해, 그게 가능할까요? 한편 박미선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면회 온 성우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여기가 사람 살 곳이냐? 박미선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변호사가 뭐래요?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 거래. 초범이고 반성문도 썼으니까. 다행이네요. 다행? 성우야, 이게 다행이냐? 박미선은 울먹였어요. 난 내가 제대로 된 상속받게 하려고 이런 짓까지 한 거야. 그런데 결과는 뭐야? 난 범죄자 되고 넌 여전히 성빈한테 밀리고. 엄마, 미안하다, 성우야. 엄마가 너무 욕심부렸어.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날 위해 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 남을 해치면서까지 얻으려 한 건 잘못이었어. 박미선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성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해야 할까요? 엄마, 나가시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 네. 형한테 사과하고 우리도 제대로 살아요. 박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넌 착하구나. 엄마처럼 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살아. 엄마, 가거라. 이런 엄마 보지 말고. 성우는 울면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날 밤 성우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왜? 할 얘기가 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어디서 볼까? 성북동 집에서 봐요. 아버지 계신 곳에서. 다음 날 두 형제는 한옥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요. 성빈은 향을 피웠고 성우도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싸우지 않을게요. 성우의 말에 성빈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네. 형 말이 맞았어요. 이렇게 싸워서 뭐가 남겠어요. 형도 다치고 저도 다치고 엄마까지.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성빈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하지만 형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 저도 회사 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형 밑에서 일하면서. 성빈은 놀랐어요. 성우가 일을 배우고 싶다니. 정말이야? 네. 이제 철 좀 들었어요. 아버지 회사니까. 저도 책임감 갖고 싶어요. 성빈은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이 처음으로 형다운 모습을 보인 거였죠. 좋아.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미선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성빈이나 성우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차렸죠. 화려했던 과거는 접고 평범하게 살기로 한 거예요. 성우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빈 밑에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현장도 나가고 계약서도 검토하고 회의에도 참석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나아졌어요. 어느 날 성빈은 성우를 불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이건 강남 재개발 건인데 내가 총괄해봐. 제가요? 그래.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야. 성우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성우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투자자를 만나고 계약을 따내고 직원들을 지휘했죠. 성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저 녀석 잠재력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 중 10억 원이 사라진 거예요. 성우가 황급히 성빈에게 보고했어요. 형, 큰일 났어요. 자금이 없어졌어요. 뭐? 10억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성빈은 즉시 회계팀을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 성우의 승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성우는 승인한 적 없다고 주장했죠. 형, 전 정말 모릅니다.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성빈은 데자뷰를 느꼈어요. 이 상황,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일과 똑같았죠.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알아보자. 성빈은 다시 한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CCTV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신문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억 원은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는 오정국 회장의 오랜 비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퇴직한 지 오래된 사람이었죠. 성빈은 그 비서를 찾아갔어요. 강북의 허름한 주택가. 60대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오성빈입니다. 오정국 회장 아들이에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성빈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집, 오래된 가구들. 성빈은 소파에 앉아 본론을 꺼냈어요. 제 회사에서 1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돈이 선생님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왜 그러신 겁니까?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탁하신 일이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만약 두 아드님이 화해하면 그때 숨겨둔 돈을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성빈은 눈을 크게 떴어요. 숨겨둔 돈이요? 네. 회장님은 두 분이 싸울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불공평한 유언장을 남기셨죠. 왜 그러신 겁니까? 노인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오정국의 필체였어요. 이걸 읽어보십시오. 성빈은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나의 아들 성빈, 성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을 거야. 싸우고 미워하고 상처받았겠지. 그게 내가 의도한 거란다. 나는 너희가 싸우길 바랐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서로를 진짜로 알 수 있으니까. 성빈아, 넌 너무 강했어. 성우를 무시했지. 성우야, 넌 너무 약했어. 형에게 의지만 하려 했고, 나는 너희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길 바랐어. 그 과정에서 진짜 형제가 되길 바랐지. 유언장의 불공평함, 그건 시험이었어. 성빈이 욕심을 부릴지, 성우가 포기할지. 하지만 너희는 결국 이겨냈구나.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일하기로 했지. 나는 자랑스럽다. 내 두 아들이.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진짜 유산을 주마. 10억이 아니야. 100억이야. 내가 평생 모아둔 비자금 100억 원. 이건 너희 둘이 나눠 가져라. 공평하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돈으로 싸우면 안 돼. 회사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쓰렴. 사랑한다. 나의 아들들아. 아버지 오정국. 성빈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였습니다. 두 아들을 시험하고 성장시키고 결국 화해하게 만드신 거였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재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천재. 두 분이 결국 화해할 거라고 확신하셨죠. 100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통장입니다. 두 분 공동 명의로 만들어뒀어요. 노인은 통장을 건넸어요. 성빈은 그걸 받아들고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성우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1시간 후 두 형제는 한옥에 모였습니다. 성빈은 편지와 통장을 성우에게 보여줬어요. 성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뜻으로. 그래. 우릴 시험하신 거야. 형, 미안해요. 제가 형을 너무 미워했어요. 나도 미안해. 널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진짜 형제가 된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오정국 건설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어요. 성빈과 성우가 힘을 합쳐 경영한 덕분이었죠.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은 가끔 서울에 올라와 두 아들을 만났어요.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관심을 보였죠. 성빈도 이제는 박미선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아버지 묘지를 찾았어요. 꽃을 바치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성빈이 말했어요. 성우도 덧붙였죠. 형이랑 사이좋게 일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박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 부려서 아이들 다 망칠 뻔했네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죠. 돌아오는 길, 성우가 물었어요. 형, 우리 아버지가 남긴 100억 어떻게 쓸까요? 글쎄,
회사 확장했을까? 그것도 좋지만 일부는 장학 사업에 쓰면 어때요? 아버지 이름으로. 성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그렇게 두 형제는 오정국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죠.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취재를 나왔어요. 성빈과 성우는 나란히 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오정국 회장님은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이 재단을 만들게 되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성빈은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도 웃었죠. 한편 박미선은 자신의 카페에서 그 소식을 뉴스로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랑스러웠죠. 두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게. 회장님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그날 저녁 성빈과 성우는 한옥에서 술을 마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주였죠. 형,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 두 사람은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밖에선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형, 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형은 아버지 유원장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성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솔직히 좋았어. 내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어. 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었지. 이제는 알죠? 그래. 우릴 시험하신 거였어. 그리고 우린 통과했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야말로. 두 사람은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형제의 정이 깊어지는 밤이었어요. 몇 년 후, 오정국 건설은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성빈은 회장이 되었고 성우는 부회장이 되었어요. 둘은 완벽한 호흡을 보이며 회사를 이끌었죠. 장례식장에서 멱살을 잡던 그 두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짜 형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성빈은 사무실에서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성우도 함께 있는 사진.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형제애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재산보다 더 값진 걸 남기신 거였죠. 성빈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에 집에서 보자. 엄마도 모시고. 성우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형.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성빈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옥에 모여 식사를 했어요. 박미선이 만든 김치찌개, 성우가 준비한 삼겹살, 성빈이 사온 과일.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고 추억을 나눴습니다. 오정국 회장이 바라던 풍경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성빈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게 내 몫이라는 걸. 성우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부를게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 잘 지낼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성빈과 성우,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처음엔 서로를 미워하고 싸웠지만 결국엔 진짜 형제가 되었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배신도 있었고, 누명도 있었고,
법정 싸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겨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오정국 회장이 남긴 유언장, 처음엔 불공평해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공평한 유언이었어요. 두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도록 만든 거니까요. 돈보다 더 값진 걸 물려준 셈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나눌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빈과 성우는 처음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걸 택했죠. 하지만 결국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용서하고 함께하는 걸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든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함께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